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J라인 그룹의 본사 타워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이었다. 태양빛을 받을 때마다 수만 개의 유리창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고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 패션과 뷰티 트렌드가 태어나고 소멸했다. 건물의 모든 것은 최고급 자재로 마감되었으며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갓 내린 커피, 그리고 성공에 대한 야망이 뒤섞인 묘한 향기가 떠다녔다. 이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의 정점에는 CEO 강태준이 있었다. 그는 J라인 그 자체였고 그의 취향과 결정이 곧 회사의 방향이었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복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그의 무표정한 얼굴은 누구에게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서연은 이 거대한 유리성 안에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였다. 6개월짜리 인턴 그것이 그녀의 공식적인 직함이었다. 낡았지만 언제나 깔끔하게 다림질된 블라우스와 몇 년째 입고 있는 정장 치마는 화려한 J라인 직원들 사이에서 그녀를 더욱 눈에 띄지 않게 만들었다. 그녀의 주된 업무는 회의실에 커피를 나르고 산더미 같은 자료를 복사하고 정직원들의 온갖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낡은 가방 안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수십 권의 스케치북과 시장 분석 자료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꿈과 열정, 그리고 J라인의 미래에 대한 대담한 비전이 담겨 있었다. 그날 아침도 서연은 디자인 1팀의 회의 준비로 분주했다. 김 부장이 마실 아메리카노는 샷추가박 팀장이 마실 라떼는 저지방 우유로, 그리고 최고 경영자 강태준 대표를 위한 물은 반드시 프랑스에서 공수한 특정 브랜드의 미네랄 워터여야 했다. 서연은 익숙하게 음료를 준비하며 회의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섰다. 곧이어 무거운 침묵과 함께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최고급 맞춤 정장은 그의 조각 같은 몸을 완벽하게 감쌌고 차가운 눈빛은 회의실 전체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상석에 앉았다. 서연은 그저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가구의 일부일 뿐이었다. 회의의 주제는 다음 시즌 J라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었다. 김 부장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화면에는 공존 지속 가능한 럭셔리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서연이 지난 3달간 밤을 세워가며 준비한 기획안이었다. 물론 인턴인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김 부장은 그녀의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포장하여 발표했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J라인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였다.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아쥐고 숨을 죽인 채 발표를 지켜보았다. 기획안의 핵심은 간단했다. 최고급 라인을 유지하되 친환경 소재와 합리적인 가격대의 세컨드 브랜드를 런칭하여 젊은 세대를 공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었다. 서연은 Z세대의 소비 트렌드와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분석한 방대한 데이터를 첨부했다. 그것은 단순한 패션 제안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꿰뚫는 철학적인 제언이었다. 김 부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굳게 닫힌 입술이 언제 열릴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몇 분 같은 몇 초가 흐른 뒤 마침내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게 지금 J라이너의 미래라고 가져온 겁니까? 그는 김 부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를 향해 턱짓했다. 우리는 환상을 파는 회사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별함, 그것이 J라이너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고작 재활용 소재와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에게 아첨이라도 하자는 겁니까? 이건 제일 라이노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기획안의 핵심인 데이터와 시장 분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직 럭셔리라는 편협한 시각으로 모든 것을 재단해버린 것이다. 시간 낭비였군. 강태준은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의는 그렇게 단 10분 만에 끝났다. 그가 회의실을 나가자 얼어붙었던 공기가 그제야 풀리는 듯했지만 분위기는 참담했다. 임원들은 굳은 얼굴로 흩어졌고 김 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 주저앉았다. 서연은 여전히 구석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다. 자신의 모든 열정과 노력이 한순간에 시간 낭비라는 단어로 치부되는 순간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아냈다. 이곳은 우는 자에게 관대하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묵묵히 컵을 치우고 흩어진 서류를 정리했다. 강태준이 내팽개치듯 던져둔 기획안 뭉치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첫 장 외에는 넘겨본 흔적조차 없었다. 그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서연은 기획안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가슴에 품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겼다.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실력으로 저 오만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게 만들 것이라고. 저 차가운 유리성의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에게 가장 낮은 곳에서도 빛나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쓰레기통에 버려질 뻔한 자신의 분신 같은 기획안을 가방에 챙겨 넣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공허하게만 보였다. 그녀는 수많은 불빛 중 자신을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고 느꼈다.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을 뒤로하고 그녀는 터덜터덜 건물 밖으로 나섰다. 마침 주차장에서 막 출발하려던 검은색 세단이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갔다. 운전석에는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았지만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눈빛이었다. 그의 기억 속에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차가 매끄럽게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두 사람의 세상은 이렇게나 달랐다. 그는 최고급 세단을 타고 안락한 저택으로 향하고 자신은 붐비는 버스를 타고 도시 외곽의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가난이 자신의 재능까지 갉아먹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무시당하고 짓밟힐수록 그녀의 꿈은 더욱 단단해질 터였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는 발걸음에 다시 힘을 주었다. 내일은 또다시 태양이 뜰 것이고 그녀는 오늘보다 더 치열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일라인 타워의 불빛이 등 뒤에서 그녀의 작은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강태준에게 아이디어를 묵살당한 그날 이후 이서연의 시간은 다시 원래의 궤도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투명인간처럼 사무실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 섞여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절망 대신 단단한 오기가 자리 잡았고 언젠가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이리라는 차가운 결심이 싹텄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제이라인의 브랜드 이미지 쇄신을 위해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크리에이티브 그룹 스튜디오 롬브르 스튜디오 롬브르와 대규모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스튜디오 롬브르의 대표이자 아트 디렉터인 박지훈은 강태준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강태준이 날카롭게 벼려진 얼음이라면
박지훈은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는 가을 햇살 같았다. 그는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는 대신 편안하지만 감각적인 리넨 셔츠와 면바지 차림으로 제일라인 본사의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는 직급에 상관없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의 주변에는 권위적인 긴장감 대신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운이 넘실거렸다. 프로젝트의 첫 공식 회의가 열리던 날, 서연은 어김없이 회의실 구석에서 참석자들의 음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일라인의 디자이너들은 박지훈 앞에서 잔뜩 긴장한 채 세련되지만 안전하기 짝이 없는 아이디어들을 줄줄이 늘어놓았다. 박지훈은 예의 바르게 경청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미묘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상업적인 성공 공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날것의 영혼을 찾고 있었다. 회의가 지루하게 흘러가던 중 서연이 새로운 원단 샘플을 옮기다가 발이 꼬여 그만 품에 안고 있던 자신의 스케치북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스케치북이 회의 테이블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 박지훈의 발치에 멈췄다. 설상가상으로 펼쳐진 페이지에는 서연이 밤새 고민하며 그렸던 파격적인 디자인 스케치와 아이디어 메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김 부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이봐 인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박지훈이 허리를 숙여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그는 스케치북을 닫아 돌려주는 대신 흥미로운 눈빛으로 페이지를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거친 선으로 그려졌지만 그 안에는 기존의 틀을 깨는 대담한 에너지와 섬세한 감성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박지훈은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둘러보며 물었다. 이거 누구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 있었다. 모든 시선이 당황한 서연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 나섰다. 김 부장이 그녀를 나무라기 위해 입을 열려는 찰나 박지훈이 먼저 말했다. 놀랍군요. 정말 대단한 재능입니다. 제이라인의 정형화된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아주 신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예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바로 이런 감성을 원했습니다. 그의 칭찬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강태준 앞에서 망신을 당했던 김 부장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그 사건을 계기로 서연의 운명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박지훈은 이번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팀에 이서연을 정식 어시스턴트로 참여시켜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제일라인의 그 누구도 중요한 파트너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서연은 난생 처음으로 커피를 나르는 대신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디자인 작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박지훈은 그녀를 단순한 인턴이 아닌 동등한 크리에이터로 대우했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서연은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한 인정을 받는 기쁨을 맛보았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만 남아 야근을 하던 날이었다. 박지훈은 막다른 길에 부딪혀 고민하는 서연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건네며 자신의 신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연 씨 훌륭한 디자이너는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어떤 직함을 가졌는지로 결정되지 않아요. 자신의 작업에 얼마나 진실한 영혼을 담아내는가에 달려있죠. 서연 씨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주눅들지 말고 마음껏 세상에 보여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조언에 서연은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지난 몇 년간 홀로 버텨온 서름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그녀에게는 세상 전부와도 같았다. 한편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관련 일일 보고서를 무심하게 넘겨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박지훈 디렉터와 인턴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함께 언급되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콜라보팀의 회의실 앞을 지나가다가 그는 우연히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박지훈과 이서연이 디자인 보드를 앞에 두고 머리를 맞댄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은 단순한 동료라기보다는 서로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파트너처럼 보였다. 특히 이서연을 바라보는 박지훈의 눈빛에는 업무적인 신뢰 이상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강태준은 자신의 내면에서 정체 모를 불쾌감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질투라고 하기에는 미미했지만 분명 자신의 완벽한 질서 안에 어떤 불협화음이 생긴 것 같은 짜증스러움이었다. 별 볼 일 없는 인턴 하나가 감히 중요한 파트너의 시선을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존재를 재능 있는 인재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변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두 사람의 모습을 잠시 더 지켜보다가 차갑게 발걸음을 돌렸다. 그의 머릿속에 이서연이라는 이름 석자가 처음으로 의미를 가지고 각인되는 순간이었다. 보이지 않던 먼지가 그의 성가신 레이더망에 포착되고 만 것이다. 사무실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박지훈이라는 든든한 조력자 덕분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일을 사랑하게 되었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복도 저편에서 자신을 향해 있던 차가운 시선을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세계는 완벽한 통제와 예측 가능한 질서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는 감정이라는 비논리적인 변수를 경멸했고 모든 인간관계는 목적과 효용성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그의 잘 짜인 세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균열의 이름은 이서연이었다. 그는 자꾸만 그녀를 의식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고는 짜증을 냈다. 보안을 핑계로 사무실 CCTV를 둘러보다가도 무의식적으로 콜라보팀 회의실 화면에서 손을 멈추곤 했다. 화면 속에서 이서연과 박지훈은 늦은 시간까지 남아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함께 배달 음식을 나눠 먹고 디자인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은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을 확인하는 것뿐이라고 합리화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서연이라는 존재에게 집요하게 머물렀다. 그의 눈에 이서연은 더 이상 배경의 일부가 아니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 무거운 원단 샘플을 양손 가득 들고도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 회의실 구석에서 선배들의 대화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해서 메모하는 모습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녀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소유물, 자신의 영토 안에 갑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물질에 대한 불쾌감에 가까웠다. 제이라인의 인턴. 그것은 곧 강태준의 인턴이라는 의미였고 그는 자신의 것이 남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박지훈의 따뜻한 시선과 칭찬이 그녀에게 쏟아질 때마다 강태준은 마치 자신의 보물을 남이 탐내는 듯한 불쾌한 소유욕을 느꼈다. 그 감정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프로젝트 중간보고 회의에서였다. 강태준과 제이라인의 주요 임원들 그리고 박지훈이 모두 참석한 중요한 자리였다. 김 부장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수정된 콜라보 디자인 시안을 발표했다. 그것은 서연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했지만 날카로운 독창성은 무뎌지고 상업적인 타협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한마디로 영혼이 사라진 껍데기였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강태준 역시 늘 그랬듯 무표정하게 승인 도장을 찍으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박지훈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잠깐만요. 이 디자인은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핵심 콘셉트의 에너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지훈에게 쏠렸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회의실 구석에 서 있던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서연 씨, 괜찮다면 이 디자인의 최초 영감과 스토리에 대해 직접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서연 씨의 스케치북에서 보았던 그 날것의 느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게 된 서연은 당황했지만 자신을 믿어주는 박지훈의 눈빛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버려진 것들의 아름다운 불완전함 속에 숨겨진 완벽함에 대한 이야기. 그녀의 목소리에는 디자인에 대한 깊은 철학과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좌중은 그녀의 이야기에 점차 빠져들었다. 강태준은 굳은 표정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는 박지훈의 눈빛에서 숨길 수 없는 감탄과 존중을 읽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고도 낯선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소유욕, 그리고 명백한 질투였다. 저 여자는 제일라이너의 인턴이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제일라이너의 자산이다. 그런데 왜 외부인인 박지훈이 마치 그녀의 재능을 처음 발견한 구원자처럼 행동하는가? 마치 자신의 정원에 숨겨진 보석을 옆집 남자가 먼저 찾아내 자랑하는 것을 지켜보는 듯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그를 휩쌌다. 회의는 강태준의 방향성은 재검토하도록 하지라는 애매한 말로 마무리되었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와중에도 강태준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박지훈이 서연에게 다가가 정말 잘했어요. 역시 서연 씨는 최고야 라며 격려하듯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장면. 그 다정하고 스스럼 없는 행동이 강태준의 눈에는 마치 자신의 것에 멋대로 손을 대는 무례한 침범처럼 보였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그 둘 사이를 갈라놓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날 이후 강태준에게 이서연은 더 이상 성가신 변수가 아니라 반드시 되찾아야 할 빼앗긴 영토가 되었다. 그날 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펜트하우스 사무실에 홀로 남은 강태준은 회의 장면을 몇 번이고 되감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냉철한 이성으로 분석하려 애썼다. 이것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한 우려 때문인가? 아니면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 때문인가? 혹은 그 외에 다른 무엇인가? 그는 처음으로 이서연의 인사 파일을 직접 열어보았다. 수석 졸업, 각종 디자인 공모전 수상 경력, 그리고 가난한 형편을 증명하는 장학금 수혜 기록과 허름한 동네 주소까지. 그가 무시했던 가난한 인턴의 삶이 구체적인 데이터로 눈앞에 펼쳐졌다. 하지만 이 정보는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소유욕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녀는 자신이 놓치고 있던 원석이었고 이제 다른 사람이 그 가치를 채굴하려 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마침내 첫 번째 행동에 나섰다. 아주 사소하고 교묘한 방해 공작이었다. 그는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김 부장 인턴 이서연 말이야. 파트너사 직원과 잡담할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군. 제일라인 내부 업무를 좀 맡기도록 해. 우리 회사 인턴은 우리 일을 먼저 배워야지.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라고. 그의 말은 회사의 규율과 효율을 위한 지시처럼 들렸다. 하지만 김 부장은 그 행간의 숨은 진짜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것은 이서연을 콜라보 프로젝트에서 철저히 배제시키라는 명령이었다. 다음 날부터 서연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양의 잡무가 쏟아졌다. 몇 년치 창고 재고, 정리 수천 장의 자료, 복사와 스캔 끝도 없는 데이터 입력. 모두 그녀를 콜라보 회의실로부터 물리적으로 떼어놓기 위한 명백한 의도를 가진 일들이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를 이해할 수 없어 혼란스러웠지만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낼 뿐이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 화면으로 서류 더미에 파묻힌 그녀의 작은 뒷모습을 지켜보던 강태준은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일단 무질서는 바로 잡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쾌한 소유욕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불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서연을 향한 강태준의 소유욕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를 유치하고도 위험한 게임으로 이끌었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박지훈에게서 떼어놓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과 자존심,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자신의 통제에 두고 싶었다. 그녀가 감히 다른 사람을 보며 웃고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주 명확한 사실을 각인시켜야 했다. 그녀의 운명을 쥘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일라인의 CEO 강태준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아주 잔인하고도 은밀한 연극 한 편을 기획했다. 그 연극의 제목은 기회였고 주인공은 이서연이었다. 며칠 뒤 회사 전체가 술렁이는 소식이 전해졌다. 강태준 대표가 직접 지시한 특별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J라인의 최상위 VVIP 고객들만을 위한 한정판 캡슐 컬렉션을 런칭하는 극비리에 진행되는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회사의 모든 정직원 디자이너들은 누가 이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쓰며 기대와 긴장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프로젝트 책임자로 호명된 이름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인턴 이서연. 강태준은 디자인팀 전체 회의에서 무심한 표정으로 그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모두가 충격과 불신에 휩싸였다. 고작 6개월짜리 인턴에게 회사의 명운이 걸린 VVIP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맡기다니 그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김 부장은 사색이 되어 대표의 의중을 파악하려 애썼고 동료들은 노골적인 시기와 질투의 눈빛으로 서연을 쏘아보았다. 서연 역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기회인가 아니면 거대한 함정인가?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십 개의 눈빛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강태준의 차가운 시선이 정확히 그녀에게 와 닿았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거절할 수 없을 거다. 그것은 선택권을 주는 제안이 아니었다. 거부하는 순간 J라인에서 그녀의 미래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몰랐다. 잡무더미에 파묻혀 재능을 썩히느니 차라리 이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어보는 편이 나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결심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강태준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그러나 명백히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의 연극은 이제 막을 올린 것이다. 프로젝트의 조건은 잔인할 정도로 가혹했다. 서연은 외부의 도움 없이 오직 혼자서 디자인부터 소재 선택 샘플, 제작 지시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져야 했다. 그리고 마감 기한은 고작 2주였다. 업계 최고의 팀이 달라붙어도 한 달 이상 걸릴 일을 인턴 한 명에게 2주 안에 해내라는 것은 사실상 실패를 명령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더군다나 그녀는 이제부터 매일 아침과 저녁 2차례에 걸쳐 CEO인 강태준에게 직접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했다. 박지훈과의 콜라보 팀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었고 그녀의 모든 시간과 생각은 이제 오직 강태준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다. 첫 번째 단독 보고가 있던 날, 서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CEO 사무실에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섰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펼쳐진 통유리 창을 등지고 앉은 강태준의 모습은
마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처럼 보였다. 그는 서연이 내민 기획안 초안을 건성으로 넘겨보더니 차갑게 책상 위로 던져버렸다. 이게 지금 VVIP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가져온 건가 길거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아이디어들 뿐이군. 제이 라이너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다시.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가르치거나 이끌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직 그녀의 길을 꺾고 스스로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여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다. 서연이 밤을 새워 준비해간 시안은 매번 쓰레기, 시간 낭비라는 독설과 함께 되돌아왔다. 강태준은 그녀의 디자인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분석하며 사소한 부분까지 트집을 잡았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가 가진 장점들을 교묘하게 깎아내리며 자신감을 짓밟았다. 이런 뻔한 색감을 쓰다니 아마추어 같군.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 기본부터 다시 배우는 게 어때? 그의 모든 말은 그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지만 서연은 묵묵히 모든 비난을 받아내며 다시 디자인에 매달렸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강태준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의 불이 모두 꺼진 뒤에도 홀로 남아 수백 장의 스케치를 그렸다. 끼니를 거르는 것은 예사였고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아이디어와 씨름했다. 그녀의 눈은 퀭해지고 얼굴은 반쪽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하고 형형하게 빛났다. 그녀는 강태준의 냉대와 모욕을 땔감 삼아 창작의 불꽃을 더욱 거세게 피워 올렸다. 강태준은 자신의 계획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며칠 못 가 울면서 자신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지훈에게 달려가 하소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끈질겼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그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가혹한 비판을 전부 흡수하여 다음 날이면 더욱 발전된 결과물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의 사무실에서 독서를 듣고 나갈 때면 어깨가 축 처져 있다가도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결코 꺾이지 않는 꼿꼿함을 유지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하던 강태준은 무심코 디자인실 쪽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사무실 속에서 오직 한 곳 서연의 자리에서만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호기심이 동한 그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디자인실로 향했다. 문틈으로 엿본 그녀의 모습은 처절하기까지 했다. 머리는 산발이 된 채였고 책상 위에는 에너지 드링크병과 과자 부스러기가 널려 있었다. 그녀는 수북이 쌓인 원단 샘플에 파묻혀 디자인 패턴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토록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일에 몰두한 그녀의 모습이 이상하게도 그의 뇌리에 강렬하게 박혔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가난하고 볼품없는 인턴이 아닌 굴복하지 않는 프로페셔널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짜증과 분노가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 연극의 결말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프로젝트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디자인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해졌다. 이서연은 지난 열흘 남짓한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부딪히기를 수십 번 그녀는 마침내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만의 돌파구를 찾아내고 있었다. 그녀가 내놓은 결과물들은 초반의 미숙함을 벗고
점차 제일라인의 격에 어울리는 세련미와 그녀만의 독창적인 감성을 동시에 갖추기 시작했다. 강태준 역시 그 변화를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여전히 냉정한 비평가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놀라운 성장 속도와 꺾이지 않는 근성에 경탄하고 있었다. 그가 던지는 날카로운 창을 그녀는 온몸으로 받아내며 더욱 단단한 방패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을 불과 이틀 앞둔 늦은 오후 모든 것을 불태우며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던 서연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는 그녀의 어머니였다. 울음과 비명이 뒤섞인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남동생이 추락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갔고 당장 큰 수술이 필요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문제는 수술 보증금이었다. 서연의 가족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중요한 기회와 가족의 비극 사이에서 그녀는 한순간에 길을 잃은 미아가 되었다. 서연은 김 부장에게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말만 남기고 정신없이 회사를 뛰쳐나왔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걸었다. 제발 수술부터 먼저 해달라고, 돈은 어떻게든 구해보겠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차가운 대답만이 돌아왔다. 제발요. 제 동생이 죽을지도 몰라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꼭 돈은 갚겠습니다.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한 흐느낌으로 변해갔다. 그토록 지독한 압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왔던 그녀의 단단한 자존심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결국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거대한 도시 속에서 자신은 얼마나 무력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때 강태준이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CEO 전용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한 것은 완전한 우연이었다. 그는 계단참을 돌다가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에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다.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언제나 꼿꼿하던 인턴 이서연이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전화 통화를 전부 듣게 되었다. 동생의 사고 수술, 그리고 돈 문제까지. 그가 그토록 잔인하게 몰아붙였던 강인한 직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의 늪에 빠진 가녀린 한 인간이 울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을 감싸고 있던 두꺼운 얼음벽에 처음으로 선명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어떤 낯선 충동에 사로잡혔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극히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소리 없이 뒤돌아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리곤 비서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개인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그가 제일라인 그룹의 이름으로 거액을 후원하는 대학병원의 병원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갑고 간결했다. 응급실에 이서진이라는 이름의 환자가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발생하는 모든 치료비는 내 개인 계좌로 청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일은 절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환자나 그 가족에게는 익명의 후원자가 처리한 것으로 전달하십시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의 심장은 평소와 다르게 미세하게 빨리 뛰고 있었다. 한편 절망 속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전화를 돌리던 서연에게 병원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기적 같은 소식이었다. 익명의 독지가가 나타나 동생의 수술비와 향후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그녀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전화기를 붙들고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단 1초도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 하늘이 혹은 이름 모를 천사가 자신을 도왔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다음 날 밤새 동생의 곁을 지키고 회사로 돌아온 서연은 강태준에게 고개를 숙였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되어 죄송하다고. 그녀는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고 강태준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를 흐르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최종 보고를 받는 그의 태도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전과 같은 인신공격적인 독설은 사라졌다. 그는 오직 작업물 자체에 대해서만 냉철하게 비평했고 때로는 핵심을 꿰뚫는 조언을 던지기도 했다. 그 작은 변화를 서연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강태준 자신은 그의 안에서 일어난 지각 변동을 아주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왜 그녀를 도왔을까? 아무런 이득도 없는 비효율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마침내 최종 프레젠테이션의 날이 밝았다. 서연은 며칠간의 마음고생으로 수척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분한 얼굴로 강태준의 앞에 섰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하찮은 인턴도 흥미로운 프로젝트 대상도 아니었다.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를 작은 어깨에 짊어지고도 끝내 쓰러지지 않고 자신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의 차가운 얼음성에 생긴 균열은 아주 작았지만 그 틈으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낯선 감정의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나직이 말했다. 시작해.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서연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다. 그녀는 VVIP 고객들의 숨겨진 욕망과 제일라이너의 철학을 꿰뚫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입는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하나의 예술작품과 같았다. 발표가 끝나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늘 냉소와 비판으로 가득했던 회의실의 임원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다. 마침내 강태준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하군. 이 프로젝트 이대로 진행하도록. 그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그것도 인턴에게 칭찬을 한 것은 제일라인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서연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실력으로 거대한 벽을 넘는데 성공한 것이다. 강태준의 내면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녀의 재능에 대한 순수한 감탄, 그녀를 자신의 통제에 두었다는 만족감, 그리고 그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알 수 없는 이끌림. 그는 이 복잡한 감정을 정리할 방법을 몰랐다. 그래서 그는 늘 해오던 방식, 즉 자신의 권력과 부를 사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는 그녀에게 보상을 내려야겠다고 결정했다. 다음 날 회사 전체 게시판에 인사 발령 공고가 붙었다. 인턴 이서연 디자인 1팀 정규직 주니어 디자이너로 특별 채용. 그것은 제일라인의 모든 관례를 깨부수는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동기들은 질투와 경외가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정작 서연은 기쁨보다 불안감이 더 컸다. 그것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기보다는 마치 왕이 내리는 시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의 선물 공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바꾸려 들었다. 그녀가 몇 년째 들고 다니는 낡은 에코백이 그의 눈에 거슬렸고 다음 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제일라이너의 신상 최고급 핸드백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점심을 거르고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는 것을 본 날이면
임원 전용 식당의 셰프가 만든 최고급 코스 요리가 그녀에게 배달되었다. 심지어 그녀가 동료와 비좁은 옥탑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듣고는 다음 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서 연락이 오게 했다. 회사에서 보증금과 월세 전액을 지원하는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을 알아봐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의 선물들은 너무나 거대하고 노골적이며 숨막히는 배려였다. 서연은 깊은 혼란과 불쾌감에 빠졌다. 강태준의 이런 행동들은 친절이나 배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난을 조롱하고 돈으로 그녀의 자존심을 사려는 오만한 행위처럼 느껴졌다. 그는 가난한 이서연을 지워버리고 자신의 돈으로 만든 완벽한 인형을 옆에 두려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받은 선물을 모두 정중하게 그의 비서실을 통해 돌려보냈다. 배달된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이런 동정 어린 시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돈이 아니라 그의 인정을 원했을 뿐이었다. 자신의 모든 호의가 거절당하자 강태준은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거절당해 본 적 없는 그였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권위와 애정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결국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냉기가 흐르는 사무실에서 그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해 안달인 것들을 왜 거부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짜증이 가득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움 대신 조용한 품위를 지키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대표님의 배려는 감사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동정이나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제 자신을 증명할 공정한 기회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그 어떤 비즈니스 실패보다 강태준의 가슴을 아프게 때렸다.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돈과 권력이 이 여자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차갑게 손을 내저어 그녀를 내보냈지만 그의 내면은 거센 폭풍우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방법들이 오히려 그녀를 더 멀리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이 낯선 감정 앞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다. 강태준이 새로운 좌절감과 씨름하고 있을 때 박지훈이 다시 제일라이너에 나타났다. 콜라보 프로젝트의 2차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서연의 단독 프로젝트 성공과 파격적인 승진 소식을 듣고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녀를 찾아왔다. 서연 씨가 해낼 줄 알았어요. 그는 자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작은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값비싼 명품이 아니라 그녀가 평소에 보고 싶어 했던 희귀한 해외 디자인 서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가난이 아닌 그녀의 열정과 꿈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로 그의 선물을 받았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강태준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박지훈과 서연 사이를 흐르는 편안하고 따뜻한 공기를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건넨 수백만 원짜리 선물은 내치던 그녀가 고작 책 한 권에 저토록 기쁘게 웃는 모습을 보았다. 그 극명한 대조는 그에게 너무나 잔인한 가르침이었다. 그의 서투른 선물들은 그녀를 밀어냈지만 박지훈의 소박하고 사려 깊은 선물은 그녀의 마음을 얻었다. 이전에 느꼈던 질투심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고 고통스럽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그 게임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박지훈은 예리한 관찰자였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다. 정직원으로 승진한 이후 이서연의 얼굴에서는 기쁨보다 그늘이 더 자주 보였다. 그녀는 분명 제일라인에 떠오르는 스타가 되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늘 긴장하고 불안해 보였다. 그리고 그 불안의 근원에는 강태준이 있었다. 박지훈은 언제부턴가 강태준의 시선이 집요하게 서연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 시선은 상사가 부하 직원을 격려하는 따뜻한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감시와 집착에 가까웠다. 그는 강태준이 서연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압박의 감옥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두면 그녀가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보호 본능이 그의 안에서 꿈틀거렸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그는 서연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제일라인이라는 거대한 성 안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사가 되어주고 싶었다. 콜라보 프로젝트 회의가 끝난 어느 저녁, 그는 서연에게 잠시 함께 걷자고 제안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한강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꺼내놓았다. 그는 그녀의 재능과 열정, 그리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얼마나 존경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서연 씨, 저는 더 이상 동료나 멘토로만 머물고 싶지 않아요. 회사 밖에서 디자이너 이서연이 아닌 인간 이서연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기회를 제게 주시겠어요. 그의 고백은 강압적이지 않고 오직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부드럽고 진실된 것이었다. 서연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고백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언제나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 주었던 이 다정한 남자의 진심이 고맙고 소중했다. 그녀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에 대한 고마움과 인간적인 호감, 그리고 강태준 때문에 혼란스러운 현재의 상황이 뒤섞여 어떤 대답도 쉽게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망설이며 입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진동과 함께 휴대폰 액정이 밝아졌다. 화면에는 그녀를 얼어붙게 만드는 세 글자가 떠 있었다. 강태준. 그리고 이어진 짧은 메시지. 지금 즉시 내 사무실로. 그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일부러 서연의 퇴근 시간에 맞춰 회의를 잡은 것인지 아니면 그저 끔찍한 우연의 일치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박지훈이 자신의 여자에게 고백하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다는 사실이었다. 서연의 흔들리는 눈빛과 수줍은 표정, 그리고 박지훈의 다정한 미소. 그 모든 것이 그의 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장면처럼 보였다. 그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질투와 분노 소유욕이 마침내 통제불능의 상태로 폭발해버렸다.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다. 사무실에 들어선 서연은 지옥의 문턱을 넘는 기분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살이 아릴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웠다. 강태준은 더 이상 아무런 위선도 가식도 없이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박지훈 이사랑 무슨 관계지? 그것은 질문이 아닌 신문이었다. 우리 회사 파트너를 이용해서 신분 상승이라도 해보려는 속셈인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비인격적인 모독과 잔인함, 그리고 박지훈의 진심까지 더럽히는 저열함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그를 향해 날카롭게 터져 나왔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박 이사님은 대표님처럼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분이 아니에요. 저를 존중해주는 좋은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분과 저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대표님께서 상관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녀의 반항, 특히 박지훈을 감싸는 그녀의 태도는 강태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산산조각냈다. 내 일이 아니라고 그가 쿵소리가 나게 책상을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모든 것은 내 일이야. 넌 제이라인의 직원이고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내 소유라고.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를 책장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퇴로가 막힌 서연은 공포에 질려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질투에 불길로 번들거렸다. 그놈이 그렇게 좋아 싸구려 책 몇 권 던져주고 달콤한 말 몇 마디 속삭여주니까 내 영혼이라도 팔 것 같아. 그의 말은 유치하고 저급했지만 그 안에는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질투심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차가운 CEO의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한 남자의 처절한 울부짖음이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거의 애원하듯 외쳤다. 그놈 앞에서 웃지 마. 그놈이 주는 건 아무것도 받지 마. 나 말고 다른 놈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 폭발적인 감정의 분출은 서연뿐만 아니라 강태준 자신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경멸해왔던 통제불능의 감정의 포로가 되어버린 스스로의 모습에 경악했다.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자신의 지독한 속내를 그녀 앞에 전부 드러내고 말았다. 그의 격렬한 고백 이후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서연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 너머에 숨겨진 깊은 고통과 절망적인 외로움을 보았다. 강태준 역시 자신의 추한 모습을 깨닫고는 허탈하게 그녀를 놓아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자신이 내뱉은 말들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흔들리는 다리를 겨우 가누며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텅 빈 복도 벽에 기댄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에게 소유욕과 질투를 폭발시키고 있었다. 이것은 사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잔인한 집착일까? 그녀는 이제 두 남자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감정의 미래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제이라이너의 연례 갈라쇼는 단순한 패션쇼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패션계의 권력 지도가 새로 그려지는 전쟁터이자 강태준이라는 왕이 자신의 제국을 과시하는 대관식이었다. 국내외 언론, VVIP 고객, 해외 바이어, 그리고 수많은 셀러브리티들이 쇼가 열리는 거대한 홀을 가득 메웠다. 화려한 조명과 귀를 울리는 음악 속에서 강태준은 흠잡을 데 없는 모습으로 쇼의 호스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이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의 신이었다. 한편 무대 뒤편에서 이소연은 주니어 디자이너로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메인 디자이너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모델들의 동선을 체크하는 등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았다. 그녀의 시선은 때때로 객석에 앉아있는 박지훈에게 향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다. 쇼는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제이라이니의 새로운 컬렉션들은 찬사를 받으며 런웨이를 수놓았다. 마침내 쇼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피날레 의상이 등장할 차례였다. 디자인 10팀의 수석 디자이너가 몇 달에 걸쳐 완성한 이번 시즌의 야심작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무대를 주목하던 그 순간 무대 뒤편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의상의 핵심적인 구조물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면서 드레스 전체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찢어지고 망가져 버린 것이다. 쇼는 중단되었고 백스테이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재앙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경쟁사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몇몇 연예 매체에서 실시간으로 제이라이너의 피날레 의상이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의혹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망가진 의상에 유출된 사진과 표절 대상이라는 의상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쇼에 참석한 기자들 역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제이 리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회사의 명예와 미래가 걸린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모든 책임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김 부장과 수석 디자이너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강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의 완벽한 제국이 그의 눈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대로 쇼가 끝나버린다면 제이라인은 실패한 표절 기업이라는 주홍글씨를 영원히 씻지 못할 것이었다. 그가 절망적인 상황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혼란 속에서 이서연이 무언가를 떠올렸다. 그녀가 VVIP 캡슐 컬렉션을 위해 제작했던 마지막 의상. 그녀의 모든 철학과 영혼이 담긴 작품이었지만 강태준이 너무 전위적이고 비상업적이라는 이유로 최종 라인업에서 제외시켰던 바로 그 옷이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이라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하고 완벽한 오리지널 피스였다. 서연은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분노에 찬 사자처럼 서 있는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드레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첫 반응은 예상대로 냉소적이었다. 그 아마추어 같은 옷으로 뭘 어쩌겠다고 지금 농담할 시간 없어. 하지만 쇼 연출 감독이 달려와 더 이상 무대에 세울 옷이 아무것도 없다고 절규했다. 그는 완벽하게 코너에 몰렸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야심 대신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절박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자신의 오만한 자존심을 지키며 모두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짓밟았던 이 인턴에게 모든 것을 걸 것인가. 그는 결단을 내렸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그러나 가장 위대한 결단이었다. 그는 성큼성큼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웅성거리던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수천 개의 의심 어린 눈빛과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에게 쏟아졌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관객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쇼 진행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루머로 접하셨을 원래의 피날레 의상은 실수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진정한 창의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바로 저 자신의 실수였습니다. 오만한 제왕 강태준의 입에서 나온 자기 반성의 말에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말을 이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드레스 한 벌이 아닌 제이라이너의 미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젊고 빛나는 재능에서 태어난 새로운 비전입니다. 그는 무대 뒤편을 향해 손짓하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도록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디자이너 이서연, 잠시 후 서연의 드레스를 입은 모델이 런웨이 위로 걸어 나왔다. 그것은 이전의 의상이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영혼 독창성, 우아함, 그리고 강력한 힘. 그것은 강태준이 방금 약속한 새로운 제이라인의 정신 그 자체였다. 회의적이었던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무대 뒤편에서 서연은 모니터를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곁에는 박지훈이 자랑스러운 미소로 함께하고 있었다. 쇼가 끝난 후 축제 분위기 속에서 강태준이 서연을 찾아왔다. 주변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한 CEO의 가면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는 단순한 감사의 말을 하는 대신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깊은 존경과 겸손함,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직이 말했다. 네가 우리를 구했어. 아니, 네가 나를 구한 거야.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의 우월함을 인정하고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들 사이의 권력 관계는 이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역전되고 말았다. 갈라쇼의 기적 같은 성공 이후 이서연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 그녀의 이름은 대한민국 패션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되었다. 언론은 그녀를 한국 패션계의 신데렐라, 제이 라인을 구원한 천재 디자이너라 칭송하며 그녀의 모든 것을 기사화했다. 회사 내에서의 위상 역시 극적으로 변했다. 그녀를 무시하고 멸시하던 동료들은 이제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고 김 부장은 거의 비굴할 정도로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다. 그녀에게는 창문이 딸린 독립된 사무실과 전담 지원팀이 주어졌고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크리에이티브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무시당하던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제이 라이나의 가장 빛나는 보석이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스타 디자이너가 된 것이다. 강태준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공간과 시간을 허락했다. 그는 더 이상 폭군처럼 군림하지 않았다. 그는 멀리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 속에는 이제 오만한 소유욕 대신 자부심과 경외, 그리고 깊고 고통스러운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비서를 통해 서연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과 예산은 질문 없이 승인되었다. 그는 그녀를 제이라이너의 가장 귀중한 자산으로 그리고 존중받아 마땅한 아티스트로 대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정중한 거리는 과거의 적대감보다 오히려 서연을 더 불편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가 새로운 위상과 쏟아지는 관심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변함없이 그녀의 곁을 지켜준 사람은 박지훈이었다. 그는 그녀의 방패이자 안식처였다. 그는 그녀가 갑작스러운 명성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었고 복잡한 업계의 정치로부터 그녀를 보호해 주었다. 그는 그녀를 축하하기 위해 화려하고 값비싼 레스토랑이 아닌 그녀가 좋아할 만한 조용한 미술관이나 아늑한 서점으로 데려갔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서연 씨에 대한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언제든 서연 씨가 준비되면 저는 여기 있을게요. 그의 사랑은 안전하고 따뜻하며 예측 가능한 행복의 길처럼 보였다. 서연은 그런 그에게 깊이 감사했고 그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지훈과 함께 있을 때 진심으로 편안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을, 자신과 함께 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긴장과 두려움이 사라진 그 표정을, 그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지만 이제 그 불길 위에는 자기 혐오와 후회라는 차가운 재가 쌓여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돈과 권력으로는 절대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명령할 수 없었다. 만약 아주 작은 기회라도 얻고 싶다면 그는 자신이 평생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만 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가장 약하고 vulnerable한 상태로 그녀 앞에 내보이는 것. 그는 비서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휴대폰으로 직접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고 싶다고. 장소는 그의 사무실이 아닌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공원이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는 늘 입던 권력의 갑옷 같은 슈트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제이라이너의 CEO가 아니었다. 그저 한 여자 앞에 선 긴장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서투른 침묵 끝에 아주 어렵게 첫 마디를 꺼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사과였다. 미안합니다, 이서연 씨. 모든 것에 대해서. 당신의 재능을 무시했던 것, 당신의 아이디어를 짓밟았던 것, 당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오만했고 어리석었으며 잔인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사과는 가식도 계산도 없는 온전한 참회였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애썼다. 그는 권력과 완벽함만이 가치라고 배우며 자라온 자신의 삶에 대해, 그리고 그녀의 순수함과 꺾이지 않는 모습이 어떻게 자신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질투, 역겨울 정도로 질투가 났습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와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죽을 만큼 싫었어. 당신이 나만 보게 만들고 싶었는데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얻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돈으로 사고 명령으로 통제하려고만 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모든 오만함을 벗어던진 상처받기 쉬운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자격 없다는 거 압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더 좋은 남자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서연 씨. 이제 막 감정이란 걸 배우기 시작한 이 바보 같은 남자에게 사랑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철옹성 같던 강태준이 자신의 앞에서 이토록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모습은 거대한 충격이었다. 그녀는 그의 눈 속에서 진실과 고통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미친 가설이 스쳐 지나갔다. 동생의 수술비를 내주었던 익명의 후원자. 그의 고백은 더 이상 명령이 아닌 간절한 애원이었다. 선택권은 온전히 그녀에게 넘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변덕에 휘둘리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과 그리고 그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는 주인이 된 것이다. 그녀는 즉답을 피했다.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라는 말만 남긴 채 돌아섰다.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생각에 잠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어지럽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만 했다. 너무나 다른 두 남자와 그들이 제시하는 너무나 다른 두 개의 미래 사이에서 모든 권력은 마침내 완벽하게 그녀의 것이 되었다. 선택의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디게 흘러갔다. 이서연은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필름처럼 되감으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저울이 있었다. 한쪽에는 박지훈이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의 가치를 알아봐준 따뜻하고 안정적인 사랑이었다. 그와의 미래는 아마도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롭고 행복할 것이었다. 다른 한쪽에는 강태준이 있었다. 그는 격정적이고 파괴적이었으며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로 인해 송두리째 변해버린 남자이기도 했다. 그와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의 바다와도 같았다. 이성은 박지훈을 가리켰지만 그녀의 심장은 자꾸만 상처투성이인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그의 절박한 고백과 눈물 어린 사과 뒤에 숨겨진 진심의 무게를 가늠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동생의 병원비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이제 제이라인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그녀는 회사의 법무팀을 통해 조용히 그날 병원비를 결제한 익명의 후원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이라인의 후원을 받는 병원 측은 서연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며칠 뒤 그녀는 철저한 익명을 조건으로 강태준 대표의 개인 계좌에서 모든 비용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가 가장 최악의 모습으로 그녀를 괴롭히고 통제하던 바로 그 시기에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녀의 가장 큰 고통을 덜어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다. 그의 차가운 얼음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아주 작지만 분명한 진심의 증거였다.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 저울은 마침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서연은 먼저 박지훈을 만났다. 이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그리고 정중하게 자신의 결정을 이야기했다. 그의 친절과 지지에 대해 그리고 자신을 세상에 꺼내준 것에 대해 눈물 어린 감사를 표했다. 이사님은 제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자신도 몰랐던 제 안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제 모습을요. 박지훈은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지만 그는 끝까지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고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며 영원한 친구로 남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의 이별은 성숙하고 씁쓸했지만 아름다웠다. 서연은 강태준을 찾아갔다. 그는 거절을 예상하고 있는 사람처럼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사무실이 아닌 제이라인 빌딩의 옥상 정원에서 그를 만났다. 그녀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그저 병원비에 대해 물었다. 당신이었나요? 그는 깜짝 놀라더니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확인한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그런 일을 할 줄 아는 남자라면 한번 기회를 줘보고 싶어졌어요. 그것은 조용하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수락이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안도와 기쁨은 이전처럼 오만한 승리자의 것이 아닌 구원받은 자의 겸허한 표정이었다. 시간이 흘러 1년이라는 계절이 지났다. 제이라인에는 새로운 새벽이 밝았다. 회사는 진정한 럭셔리, 인재를 존중하는 기업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강태준과 이서연이 있었다. 그들은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완벽한 파트너였다. 강태준은 그녀의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비전을 존중했으며 때로는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비평가가 되어주었다. 그는 여전히 강력한 CEO였지만 그의 리더십은 이제 공감과 겸손이라는 따뜻함을 갖추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함께 걷는 동반자였다. 그들의 개인적인 삶 역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선물로 그녀의 환심을 사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순간들을 선물했다. 야근하는 그녀를 보스의 권위로 퇴근시키는 대신 따뜻한 코트와 커피를 들고 회사 앞에서 묵묵히 그녀를 기다려 주었다. 그는 그녀의 가족들을 찾아가 깍듯하게 대했고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그녀의 남동생에게는 친형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제목에 있던 스포일의 의미는 이제 물질적인 것이 아닌 신뢰와 존중, 그리고 변함없는 지지라는 감정적인 의미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마침내 그녀의 언어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그들은 자신들이 함께 디자인한 새로운 컬렉션의 성공적인 런칭쇼가 끝난 후 아무도 없는 런웨이 무대 위에 나란히 서 있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무대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예전에는 이 도시 전체를 내 발 아래 두어야 직성이 풀리는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이 모든 풍경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준 이 세상의 배경일 뿐이라는 걸. 그의 고백에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들은 이제 사랑과 일 모두에서 동등한 파트너였다. 무시당했던 가난한 소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고
오만했던 CEO는 사랑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배우게 되었다. 그들의 새로운 새벽은 이제 막 밝아오고 있었다.